일단 오늘의 내용은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이해에 앞서 모바일 개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모바일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PC는 인텔 CPU 위에 맥OS 위가 돌아가고 맥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거나 혹은 버추얼 머신이 뜬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죠. 뭐 요거는 이제 익숙하실 거고, 요거랑 똑같다. CLR은 뭐죠? CLR은 이제 C샵, 커먼 랭귀지 런타임, 그래서 .NET 런타임 VM, 그게 CLR이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ARM CPU에서 리눅스가 돌아가고 그 위에 옛날엔 달빅이라는 VM이 돌아갔는데 JVM이에요. 구글이 만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AR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ART, 버추얼 머신이 돌아가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 어플리케이션의 확장명은 APK인데 짜르 같은 놈이다. 쟤도 어차피 언집으로 풀면 안에 막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클래스 파일이 들어있지 않고 덱스 파일이란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클래스를 묶어놓은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OS에 직접 붙어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JNI로 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게 버추얼 머신 통하지 않고 바로 OS로 연동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안드로이드나 PC나 똑같다. 그러면 도대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뭐가 다르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특이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특징으로 일단은 사용 환경이 제한이 돼요. CPU도 저전력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스크린도 PC보다 작다곤 하지만 요새는 또 해상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조금 제한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스크린이 그렇고 또 네트워크도 와이파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제한점이 있고 또 배터리의 이슈가 있고 뭐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거의 주로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니까 개인정보들이 다 거기 저장이 돼 있고 개인정보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쓰거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다른 데 넘길 때 굉장히 뭔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사실 이런 제약이 별로 그전에는 없어서 아무거나 막 꺼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안드로이드가 좀 정리가 되면서 이런 정보들을 접근하는데 제한사항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를 들어간다. 그걸 읽어오겠다. 문자를 읽어오겠다. 뭐 이런 거를 그전에는 그냥 퍼미션 한 줄 넣어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사용자한테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별로 OS 버전도 다르고 해상도도 다르고 기기마다 좀 특이한 애들도 있고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폰들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 자기네들끼리만 집어넣는 삼성 API 이런 것들도 따로 있고 막 그래서 파편화들이 좀 있어요. 뭐 요거는 브라우저 차이에서 보여지는 그런 파편화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두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뭐 이미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생성되고 시작되고 멈추고 종료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한번 실행되면 그냥 쭉 실행되다가 정상적으로 X 눌러서 끝나거나 종료 눌러서 끝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홈 버튼 눌러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언제든지 배터리 나가서 종료가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모바일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었고,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A 버전부터 지금 P 버전까지 ABC 순서대로 쭉 버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름은 알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파이까지 9.X 버전까지 개발이 쭉 돼 있고, API 레벨이라고 불리우는 걸로 API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PI 레벨 1이었을 때는 이런 API 쓰다가 API 레벨 2에서는 어떤 것들은 디플리케이트 되고 어떤 건 새로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API를 보면, 그 자바독을 보면 이 API는 레벨 몇부터 쓸 수 있다. 혹은 레벨 몇에서부터 디플리케이트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API 레벨을 보고 어떤 버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죠.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버전별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오레오, 누가, 마시멜로우, 롤리팝, 킷캣까지 적용하면 거의 80% 이상, 90% 정도를 커버하는 거죠. 그럼 킷캣이면은 4.4x죠. 그래서 우리 앱을 개발할 때 우리는 어디 버전부터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를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4.4 킷캣, 여기를 요새는 민 버전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죠. 예전에는 보통 16, API 레벨 16, 젤리빈 이 정도를 그 민 버전으로 잡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4.3부터 BLE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이고 BLE 버전 그거 쓸 수 있는 게 4.4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하는 앱들은 4.3을 민 버전으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API 레벨 5나 7 이 정도를 지원을 하면 전 세계 전단말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클레어. 요새는 저런 거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박물관 가야 찾아보지. 그 다음에 태블릿도 있잖아요. 태블릿은 허니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블릿도 지원하면서 전단말 지원이다. 그러면 API 레벨 11을 민 버전으로 잡죠. 하지만 요새는 그냥 킷캣으로 잡아도 된다. 우리 디코드도 킷캣으로 민 버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API도 다르지만 런타임도 달라지고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도 계속 발전되고 해가지고 하이 버전 호환이 안 되는 것들도 꽤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얘 이렇게 버전이 계속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 생겨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뭐 상단에 그냥 제목띠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목띠에 뭐 메뉴도 들어가고 버튼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툴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서 막 새로 개념이 생성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프래그먼트 뭐 이런 것들은 허니콤 같이 태블릿에서 여러 화면이 여러 개가 조합돼서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 막 이러면서 프래그먼트 이런 것도 막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 생긴 API들이 만약에 킷캣에서 API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옛날 진저브레드에서는 그걸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앱컴팻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이름은 앱컴팻인데 하이 버전 호환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툴바다. 근데 그냥 툴바를 쓰면 그게 지원되는 버전 이상부터만 쓸 수 있는데 툴바 앱컴팻에 있는 툴바를 사용하면 똑같은 상위 버전에서는 똑같이 동작하지만 하이 버전에서는 비슷한 모양으로 보여지게 만들 수가 있죠. 와. 그래서 API 자체도 파편화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앱컴팻도 막 버전이
7, 8, 11, 13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고 앱 컴팻이 막 나오다가 막 중간에 또 다른 것도 나오고 막 그 라이브러리 이름별로 새로 따로따로 나오다가 요새 파이가 되면서 새로 API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X라고 해서 X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좀 새로 다시 재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X가 아직 하위 호환이 완벽하지 않아서 적용하고 있는 데는 사실 드물죠. 그런 형식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파 버전부터 파이 버전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변경된 사항들이 많고 히스토리도 많다 보니 개발 환경이 좀 더럽다. 요게 좀 결론입니다. 안드로이드는 해상도가 이게 안드로이드는 플랫폼만 만들어서 기계는 얘네가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요새는 이제 기계도 직접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레퍼런스 폰이라고 해서 구글이 이렇게 폰을 만들면 돼요 라고 이제 샘플로 표준을 하나 만드는 것 뿐이지 그걸만 판매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오픈소스다 보니까 아무나 그거 가져다가 자기가 기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도 다 제각각이고 지멋대로죠. 상대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나 기계나 전부 다 애플에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통제가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그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떤 해상도 얘네가 이제 기준을 정해놨어요. 해상도를 니네 마음대로 하되 해상도와 그 DPI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몇 개의 영역을 나누겠다. 그래서 LDPI, MDPI, 뭐 HDPI, XHDPI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서 구분해 놓고 얘네의 목적은 그거예요. 한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 크기, 그만큼의 크기가 작은 화면에서나 큰 화면에서나 똑같은 크기로 보여지도록 눈으로 볼 때 그냥 똑같은 크기로 보여지도록 비율로 조절하겠다. 그래서 LDPI를 쓰냐, XHDPI를 쓰냐, XXHDPI를 쓰냐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개발을 해놓으면 다른 해상도에서는 거기에 맞게 비율에 맞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실제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화폐나가 점점 심해지고 또 요번에 삼성 폴더폰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상해질 게 또 예상이 됩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리소스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각각 다 리소스 제공해줘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성 분포도는 이래요. XHDPI나 XHDPI나 그냥 HDPI 이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요 세 개만 지원해도 거의 다 커버가 되죠. MDPI나 LDPI는 요새는 거의 안 쓰여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뭐 요런 게 있구나. 해상도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보통 XXHDPI를 맞추고 하잖아요. 네. MDPI, 그러니까 기준은 MDPI예요. MDPI가 여기서는 포인트라는 개념을 쓰는데 1포인트가 1픽셀이에요. MDPI에서는. LDPI에서는 2포인트가 1픽셀이에요. HDPI에서는 4포인트가 1픽셀. 뭐 그런 식이에요. 화소가 그 포인트 아니에요. DPI의 밀도에 따라, 화면 밀도에 따라 달라져요. 화면 밀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픽셀 개수가 막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HDPI다 해서 몇 포인트가 몇 DP가 몇 픽셀이다 이렇게 딱 대응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밀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XHDPI는 HDPI의 2배, XXHDPI는 HDPI의 3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XXX HDPI도 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역시 더럽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액티비티라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하나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서비스 하나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하나가 화면을 표시하는데 화면 하나가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화면으로 앱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앱은 여러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조합될 수 있죠. 그리고 한 앱도 여러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쓸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각각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앱에 다른 액티비티를 그냥 불러다가 화면에 띄울 수도 있어요. 걔네가 공개만 해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내가 주소록을 읽고 오고 싶다. 그러면 주소록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한테 주소록 정보 좀 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떠서 주소록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줘요. 그래서 주소록 어플리케이션은 폰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은 문자 써서 보내는 화면, 그 액티비티를 내가 띄우면 그냥 걔가 떠서 거기다 문자 써서 보낼 수 있도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문자 보내는 화면을 만들고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액티비티를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 디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서비스 안 씁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안 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거의 다 액티비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액티비티 자체가 독립적이다 보니까 한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갈 때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A 액티비티는 B 액티비티를 띄울 수만 있어요. 띄우면서 서로 메모리를 막 공유하고 막 공통의 데이터를 막 같이 보고 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그 싱글턴으로 그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 자유롭진 않아요. 권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A 액티비티가 B 액티비티를 띄울 때 내가 이런 정보 담아서 너한테 줄게 하고 담아서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B 액티비티가 죽을 때 야 나 죽었어 죽으면서 이런 결과를 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A 액티비티한테 보내주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사이에 전달되는 것들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서다가 담아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인텐트에는 뭐 프리미티브 타입이 래핑된 래퍼 클래스들을 이제 담을 수 있거나 시리얼라이즈 가능한 클래스들을 담을 수 있죠. 요새 네. 원 액티비티 개발 이런 거. 네. 액티비티하고 액티비티가 서로 독립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 들고 이러니까 그냥 액티비티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니까 액티비티 하나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싱글 페이지 서비스랑 똑같은 겁니다. 싱글 페이지 서비스도 가서 화면 리플레시 하지 않고 안에 내용만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액티비티 하나만 띄워놓고 안에 내용만 바꿔치기 하면서 서비스 하는 게 싱글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게 워낙에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모든 개념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웹에서 나오는 거랑 거의 배를 같이 합니다. 괜찮다고 해야 되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액티비티라고 저는 써놨지만 사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원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 액티비티 안에는 매니페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에셋이 있어요. 매니페스트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 어떤 환경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쫙 정의한 것들을 써놨어요. 이게 프리퍼런스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이콘은 뭐 액티비티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는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매니페스트만 보고 이 앱이 동작 환경이 어떻고 뭐뭐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매니페스트만 보고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코드는 이제 자바하고 코틀린하고 두 개의 언어를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코틀린이 공식 지원 언어로 선택이 됐고, 구글에서도 이제 내부에서도, 구글 내부에서도 코틀린이 공식 그 언어로 선정이 돼서 코틀린이 적극 뜨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스칼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스칼라로도 개발하는 건 스칼라로도 할 수 있고, C로도 할 수 있고, 스위프트로도 할 수 있는 예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러서로도 할 수 있고, 뭐 리액트 네이티브로도 할 수 있고, 많이 개발은 가능하다. 어차피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 네이티브로 컴파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JVM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JVM 위에서 똑같은 처리만 해주도록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뭘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레이아웃 오브 에셋인데 얘는 화면을 전부 다 레이아웃으로 그려요. 그리고 색깔이나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XML에 다 담아요. 그래서 XML이 엄청나게 무진장 많아져요. 관리 안 돼요. 역시 지저분하다. 에셋이 좀 특징적인데 XML에다가 만약에 내가 뭐 하나를 넣었어요. 그럼 거기다 ID를 박아놓고 ID를 지정하고 액티비티에서는 코드 레벨에서 그 레이아웃의 특정 XML을 읽고 그 XML에서 그 ID에 해당하는 요소를 꺼내다가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ID가 컴파일 할 때 XML에 담겨있는 ID가 숫자 값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로는 그 숫자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R.Java 작업입니다. 그래서 R.Java 자바에 그 제너레이트 된 숫자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요것도 좀 그지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무슨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UI에 대한 거는 같이 패키징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R.Java가 제너레이트 돼야 돼서. 그래서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해결이 돼가지고 AAR 뭐 이런 걸로 보면 가능하다. 와르 같은 놈입니다. AAR.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나만 깔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제가 저놈이 이제 SDK도 알아서 깔아주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깔아주고 다 깔아줘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인텔리제이는 공짜가 아닌데 구글이 우리 공짜로 좀 쓰게 해줘 해가지고 지네가 가져다가 포크 떠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들고 공짜로 풀었죠. 그래서 인텔리제이에다가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깔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지 않아도 인텔리제이에다가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깔아서 쓰면 똑같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포크 뜰 때 좀 옛날 버전이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요즘 최신 버전의 인텔리제이에다가 플러그인 깔아서 쓰는 거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쓰는 거하고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 약간 뻥나요. 그래서 제로 만든 프로젝트를 저쪽에서 열면 뭐가 막 안 맞는다 그러고 이쪽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저쪽에서 열면 뭐 서로 또 안 맞는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게 낫다. 그럼 권장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권장이 되죠.
그 다음에 언어는 역시 코틀린과 자바 두 가지가 둘 다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파일들로 구성이 되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딱 꺼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메인 액티비티.java 얘가 이제 코드고요. 액티비티 레이아웃.xml 제가 UI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서가 안 보이네. 그래서 XML부터 보시면 android x.constraint layout.widget.constraint layout이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죠. 안드로이드 X로 만들어졌죠. 이름 그지 같아요. 어쨌든 얘는 constraint layout이다. 그 레이아웃 태그 하나로 전체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텍스트 뷰라는 놈이 하나 들어간다. 저렇게 텍스트 뷰, 무슨 라벨 뷰, 버튼 뷰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들을 위젯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위젯들을 구성해서 화면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그 화면 단위로 화면 전체 단위가 아니라 화면 일부 단위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과 레이아웃들을 서로 묶어서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스윙이나 AWT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레이아웃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최근에 나오고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계속 미는 거예요. 요거 쓰라 라고 하면서 그거는 쟤는 위치를 설정을 저런 식으로 합니다. 텍스트 뷰에다가 저기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바텀 투 바텀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레프트 투 레프트 오브 라이트 투 라이트 오브 탑 투 탑 오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텀이나 레프트나 라이트나 탑이나 전부 다 패런트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패런트에 꽉 차게 돼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탑을 다른 위젯의 아이디를 저기 탑에다 넣어주면 얘는 탑이 그 위젯이니까 그 위젯 밑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위치를 설정합니다. 근데 오른쪽 그건 코드인데 얘는 라이프 사이클만 딱 모아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 되면 저기 불려요. 그리고 set content view 하면서 r.layout.activity main을 주잖아요. 그럼 activity main이라는 게 왼쪽에 레이아웃에 보면 아이디가 아니라 파일명이 activity layout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폴더 밑에 있는 activity main이라는 파일을 r.java에 저런 이름으로 해서 숫자 값이 컴파일할 때 정해져서 저기 인티저 값이에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에서 인티저 값 넘기면 제가 그 r.java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 XML을 저렇게 불러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XML 파일명은 액티비티 레이아웃인데 인크리에이트 그러네요. 저거 틀리네요. 파일명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맞아요. 파일명을 불러야 돼요. 사실 이 뒤에 몇 개가 더 숨어 있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XML이 있고 그 XML 안에서 액티비티 레이아웃을 부르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헬로월드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nCreate가 불린 다음엔 스타트가 불려요. 그 다음에 리즘이 불려요. 그러다가 사용되다가 홈키 눌러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가 뜨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뜨거나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이 더 이상 안 보여지면 그때 퍼즈가 됩니다. 화면에 안 보여질 때. 그리고 이제 이 액티비티가 종료된다. 그러면 스탑이 불리고 맨 마지막으로 디스트로이가 되면서 종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해서. 그래서 화면이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 이게 퍼즈냐 리즘이냐 얘가 갈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액티비티가 뜨거나 아니면은 팝업 같은 걸로 화면 전체를 덮거나 뭐 이러면 퍼즈 리즘 뭐 이런 것도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화면에서 막 이렇게 끊임없이 뭐 그려지고 있을 때 퍼즈가 오면 딱 멈추게 해주고 리즘이 되면 다시 또 그려지게 하고 막 이런 처리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안 해주면 배터리를 먹습니다. CPU도 먹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서 1초에 한 번씩 뭔가 계속 끊임없이 그리거나 폴링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 그럼 포즈 왔을 때 멈춰줘야 돼요. 그럼 리즘 됐을 때 멈춘 데서부터 다시 하던가 아니면 시간 지난 거 계산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저 포즈나 그 리듬 처리가 잘 안 된 앱들이라면 네. 그 앱을 쓰다가 다른 앱을 쓰더라도 그 전에 그 앱이 내 자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눈치 없게 얘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계속 돌아가면 CPU를 쓰거나 리소스를 쓰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배터리를 계속 쓰거나. 근데 또 그런 건 또 안드로이드가 또 귀신같이 잡아가지고 또 일부러 강제로 멈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스레드를 나는 만들어서 띄워놨는데 그 다른 화면 갔다 오니까 스레드가 죽어갖고 사라져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간 그지 같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존재할 테니 그 액티비티들 안에서도 저런 홈포즈나 이런 처리가 안 되면 불필요한 자원을 네, 맞아요. 쓰고 있다. 네. 그래서 포즈 리즘에서 처리해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게다가 안드로이드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화면 이렇게 옆으로 딱 돌리면 랜드스케이프로 딱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포즈 리즘 혹은 스타트 스탑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디스트로이 됐다가 다시 크리에이트 돼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로 딱 가는 순간 디스트로이 되고 다시 크리에이트 되면서 화면을 전체를 다시 그리고 전부 다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작업하고 있던 게 랜드스케이프로 가는 순간 다 사라지죠. 그러면 랜드스케이프가 된 액티비티나 앱이라면 그런 싱글턴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 아니요. 그거는 그래도 되는데 그건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 스탑되거나 디스트로이 될 때 혹은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포즈 되거나 스탑 되는지 이유를 얻어다가 저 크리에이티에 있는 번들 있죠. 세이브 인스턴스 스테이트. 현재 내가 화면을 그리고 있는 상태를 저장을 해요. 현재 내가 그 화면이 뭐 누군가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뭔가를 막 입력하는 도중에 랜드스케이프 같다. 그럼 여태까지 입력된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저기다 다 번들에다 저장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다시 랜드스케이프에 의해서 온크리에이트로 들어올 때 저 번들에 그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온크리에이트에서 번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저장을 꺼내가지고 다시 텍스트에다가 세팅해주는 이런 직관을 해줘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당하긴 하네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그 삼성 그 폴더폰 개발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걔네도 이제 폴더를 딱 열면 여기 있는 앱이 딱 디스트로이 되고 이쪽에서 새로 열리거든요. 그때 역시 저 짓을 해줘라 라고 가이드가 돼 있어요. 굉장히 귀찮은 코드가 그럼 생겨야겠네요. 맞아요. 그런 귀찮은 코드들이 또 있으니까 또 구글이 또 그런 뻘짓의 또 대명사 아닙니까? 또 뭔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하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골머리도 썼고, 게다가 이제 구글도 힘들 것 같아요. 개발 자체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고, 또 대중적이다 보니까 이놈저놈 서로 다 개발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발자 자체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뭔가 누가 쓰더라도, 누가 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AAC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아키텍처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이런 거 다 해놓을 테니까 니네 이거 갖다 쓰기만 해. 그러면서 걔네가 이제 뷰 모델이나 라이브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걔네가 제공해주는 뷰 모델을 사용하면 뷰 모델에다가 아까 텍스트 입력하던 그런 것들을 거기다 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뷰 모델은 액티비티에 딱 붙으면 라이프 사이클을 액티비티 따라갑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되더라도 뷰 모델이 얘는 랜드스케이프 때문에 디스트로이 되는 거네. 그럼 안 죽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딱 살아 돌아왔을 때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라이브 데이터로 보내주죠. 아니 근데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저 그 랜드스케이프 사이트 다시 그리는데 제가 싱글톤 매치를 사용하면 안 되겠냐? 해도 돼요. 근데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방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싱글톤인 것 같은. 싱글톤은 아니야. 야 이거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뭐 내부엔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네들이 매니지하는 거죠. 뭐 그렇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처음에 헬로월드까지는 되게 쉬운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혼란을 겪는 게 일단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버전에 관련. 그 다음에 분명히 액티비티인데 상속은 액티비티를 상속받으면 되는데 얘도 액티비티 상속받지 않아요. 앱컴팻의 액티비티를 상속받지. 하위 보안성. 네. 저 앱컴팻 액티비티를 따라가 보면 쟤도 역시 다른 놈을 상속받고 있고 그 놈이 또 다른 놈 상속받고 있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있다. 이렇게 돼요. 액티비티 자체도 계속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하위 호환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앱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 돼요. 사실 이건 구글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엔디루비 이런 거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안드로이드 X 정리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안드로이드 X 점 액티비티를 상속받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죠. 네. 언젠가 화이팅.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버전 문제, 그 다음에 API 문제 이런 것들이 꽤 혼란스러워하고 또 초급 개발자들이 분명히 뭘 물어보면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옛날 코드들이야. 막 이클레어 시대, 옛날 허니콤 시대 이런 코드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코드를 요즘 앱에다가 넣어서 하면 동작은 되지. 근데 옛날 방식과 권장되지 않는 방식들, 뭐 새로 권장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권장되는 방식이라고 해서 또 배워보면 이거는 자기가 그 전에 보던 거랑 완전 다른 거고 이 새로운 게 나오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혼란스러움이 그 안드로이드에 처음 접근했다가 제일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럼 올바른 수법은 그냥 공식 문서를.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안드로이드가 되게 이제 구글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developer.android.com에 가면 한글로도 다는 아니지만 꽤 번역을 다 해놨고 차근차근 학습하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되는데 대부분 공식 문서는 안 찾고 구글에서 찾으면 스택 오버플로어에서 옛날 코드를 볼 수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면 진짜 옛날 코드를 볼 수가 있다. 이클립스 개발을 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초급 개발자들은 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코드를 갑작스럽게 우리 코드 리뷰를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